예,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7장 추진 서론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 선박의 엔진으로부터 추진기까지 어떻게 동력이 전달되는지를 배웠어요. 옆에 뒤를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엔진이 있고 여기서 축이 나와서 엔진은 축을 돌리는데 그 축이 뭐 중간에 어떤 전달 효율을 가져서 추진기로 가고 추진기가 돌면은 추력 T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 T랑 그 다음에 선체 저항 R이랑 뭐 서로 같으면은 일정한 속도로 배가 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력 방향이 앞으로 간다고 해야겠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수업에서 여기 들어간 엔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나의 챕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딱히 배우지는 않는데 원래 선박 종합 설계 때는 좀 다루긴 하거든요. 그 엔진 관련해서. 근데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니까 그냥 따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제목은 선박 동력과 EEDI고요.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배울 거예요. 막 아주 정확하게 하기는 시간이 모자라고. EEDI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EEDI는 선박의 연비 관련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선박 종합 설계 때 EEDI를 뭐 계산해서 배 설계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동력이라는 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선박에 들어가는 기관이 엔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박이 운항하는 조건은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런 엔진이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선박 연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를 주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그 EEDI 관련해서 선박 연비라는 게 EED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를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수업에서 배운 내용 있잖아요. 뭐 선박의 저항을 줄인다거나 선박 설계를 잘하면 저항이 줄죠.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추진기를 어떻게 성능을 향상을 하나 최적화를 하나 추진기가 작동하는 조건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대충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선박이 어떤 식으로 운항하는지를 좀 알아보면은 선박은 자동차랑 다르게 가속이랑 감속이 거의 없어요. 처음 출항할 때 한번 가속하고 항구 다 들어가서 감속 한번 하겠죠. 그 중간에서는 거의 다 일정한 속도, 우리가 설계 속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KCS 배 해석했을 때 KCS는 24노트 뭐 배마다 일정한 그게 있어요. 설계 속도가. 그 속도로만 운항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랑 다르게 자동차는 뭐 고속도로 올라갈 때 시내 갈 때 뭐 가다 서다도 하고 속도 제한도 다르잖아요. 그런 거 없이 선박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회전수, 엔진도 일정한 조건에서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처럼 막 저속에서 고속에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랑 또 크게 다른 게 엔진이 여러 가지 속도에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엔진에서 추진기로 바로 축을 물려도 돼요. 자동차 같으면은 여러분들 차에 엔진이 있으면은 엔진에서 변속기라고 해가지고 기어를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있죠. 트랜스미션이라고. 자동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엔진이랑 그게 없이 하나의 단수로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속도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돼 있어서 기관에서 나오는 회전수가 추진기 회전수랑 같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엔진 중에 회전수가 높은 엔진이 있거든요. 중속 디젤 엔진이나 아니면은 가스터빈 같은 거는 축 회전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어박스가 하나 들어가는데 사이에 프로펠러와 엔진의 회전수 차이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기어박스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막 자동차처럼 기어를 바꾸면서 가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회전수로만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의 엔진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구동하는 거를 고정된 조건에서 구동하는 걸로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 설계 속도에서만 연료를 적게 쓰면 돼요. 설계 속도에서만 효율이 좋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연료 소모율은 엔진이 클수록 아무래도 연료를 많이 소비하겠죠. 연료를 많이 태워서 그만큼 큰 출력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엔진이 클수록 연료 소모량은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설계 속도보다 빨리 갈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설계 속도로만 가기 때문에 설계 속도에서 연료를 적게 쓰면 그러면 엔진이 작을수록, 그래서 설계 속도에서 엔진 동력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자동차로 치자면은 뭐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에서만 연비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배를. 우리 배는 150km로 갈 일이 없나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더 고속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딱 특정한 속도에서만 연비가 좋게끔 설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좀 했던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 선박의 일은 시간으로 나눠서 동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했죠. 모든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에너지를 변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다 동력의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파워, 영어로 동력이고요. 그거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자주 쓰는 단위가 와트, 시간당 에너지죠. 그걸 한글로 일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비율이죠. 시간에 따른. 우리가 와트 아니면은 킬로와트 단위를 많이 쓰는데 좀 전통적으로 쓰던 단위가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말 한 마리가 내는 파워 정도의 뜻인데 그게 또 영국, 미국이랑 유럽이랑 좀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냥 한글로는 다 마력인데 영어로 호스파워라고 쓰는 HP는 746W고요. 이거 700 PS는 독일 말인데 독일에서, 그러니까 미터법을 쓰는 유럽에서는 뭐 계산을 하면 735W로 나와요. 이게 식이 좀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75kg 곱하기 9.8 곱하기 1m/s였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네요. 그래서 미터법에서 나오는 마력 PS는 75kg를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1m/s로 쭉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마력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킬로와트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킬로와트 단위만 자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 엔진이 어느 정도 되는 스케일인지 대충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한때 제일 큰 엔진이었거든요. 한 배에 들어가는 제일 큰 엔진이 머스크라고 덴마크 물류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든 컨테이너 선이 있어요. 엠마 머스크라고 2006년도 배인데 길이가 한 400m 좀 안 되고요. 컨테이너가 한 15,000개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론 때 배웠겠지만은 저기 TEU라고 하는 거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거든요. 1피트가 30cm예요. 그러니까 20피트면은 6m예요. 그 여러분들 저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트럭에 컨테이너 2개 싣고 다니는 트럭 있잖아요. 이렇게 컨테이너 2개를 한 그 화물칸에 싣고 가는 거. 그게 20피트짜리고요. 2개 합쳐 있는 거는 40피트짜리가 있고 45피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좀 긴 거는 봤을 때 길다 싶은 건 40피트고 짧은 건 20피트짜리인데 그게 15,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꽉꽉 채워 넣으면. 여기 배에서 엔진이 하나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큰 배들은 엔진을 뭐 2개나 그렇게 쪼개서 써요. 그래서 단일 엔진으로는 제일 큰 게 한때는 여기 엠마 머스크에 들어간 엔진이었거든요. 아마 폴란드인가 어디 바르질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종합설계 하다 보면 또 찾아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엔진이 10만 9천 마력이었습니다. 10만 9천 마력요. 이걸로 HP구나. 이걸로 마력이고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한 7만 5천? 7만 5천 킬로와트 정도 나오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목표 속도는 얼마였냐? 25.5노트를 되는 거였어요. 400m쯤 되는 길이의 컨테이너 선이 이 정도 속도로 가게끔 하는 엔진이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층짜리 건물만 한 엔진이었죠. 뭐 그냥 추가로 하나 얘기 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 타는 자동차는 출력이 한 150에서 200마력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마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야? 한 자동차 3,000대? 아니 3,000대는 아니지. 300대? 그 정도? 이쯤 나오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낼 수 있는 속력은 50km 좀 안 되고. 그래서 뭐 크다면 아주 큰 그런 엔진인 거죠. 계산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구동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으면 배웠고 아니면 많이 건데 이제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은 수업 때 얘기했듯이 내부에서 엔진 연료를 태우는 기관이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왕복기관이랑 그다음에 터빈. 왕복기관은 엔진 안에서 연료를 태웠을 때 피스톤이 왕복을 하는 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타입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복기관에서 두 가지 타입인데 이행정, 사행정 뭐 이런 것들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행정 엔진이면서 경유나 뭐 그런 걸 태우거나 아니면 압축 착화를 하는 그런 타입을 디젤 엔진이라고 하죠. 선박에서는 디젤 엔진 많이 써요. 큰 선박들은. 작은 선박은 가솔린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보트라고 하는 작은 거고 큰 배는 거의 예외 없이 디젤 엔진을 쓰는데 디젤 엔진이라 해서 경유를 태우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중유 같은 좀 더 품질이 안 좋은 연료를 태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여기 엔진 보면 피스톤 있잖아요. 이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가는 한 번 가는 거리를 행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텀 TDP였나? 상사점? 하사점? 뭐 그 얘기 했었는데 엔진이 아래에서 위로 피스톤이 한번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 피스톤이 있거든요. 엔진. 얘가 이렇게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위에서 아래로 한 번 가는 게 행정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 한 번 가도 행정이고. 그래서 이행정 엔진은 아래에 있던 피스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은 한 번에 그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공기를 들여와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그 연료를 착 뿌려주면은 위로 피스톤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연료를 뿌리면은 얘가 알아서 불이 붙어요. 알아서 불이 붙으면은 쾅 하고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피스톤을 다시 아래로 내립니다. 피스톤이 아래로 가요. 피스톤이 아래로 간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서는 새 공기를 불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밸브가 열려가지고 그 연소된 배기가스는 위로 뽑아줘요. 가스는 위로 뽑아주고 공기는 아래로 들어오면서 다시 또 피스톤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피스톤 오면 이제 안이 또 밸브를 닫아서 얘가 밀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또 압축했다가 연료를 뿌려주면은 또 불이 타면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런 방식으로 한 번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하는 동안 모든 게 끝나면 이행정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사행정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행정은 피스톤이 두 번 왕복을 해요. 이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어요. 피스톤 이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 번 움직이면은 그게 사행정 엔진인데 이건 그 선박용 엔진은 아니고요. 저기 그냥 작은 오토바이용 엔진입니다. 거기 피스톤에서 엔진에서 하나 뜯어왔어요. 사행정 엔진은 피스톤이 두 번 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에 쓰이는 바로 그 디젤 엔진이랑 똑같아요. 공기가 먼저 아까는 공기가 밑에서 올라왔죠. 이행정은. 근데 사행정은 공기가 위에서 내려와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피스톤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동안 공기를 더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밸브를 닫고 피스톤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 또 연료를 뿌려주면 알아서 불이 붙거든요. 그럼 여기서 빵 하고 불이 나면은 또 피스톤이 힘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동안에 배기 밸브를 열어줘요. 그럼 배기 가스가 나갑니다. 배기 가스가 다 나가도록 피스톤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올 때 흡기 쪽 공기를 밸브를 열어서 새 공기가 들어오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으로 피스톤이 한번 올라가서 터졌다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배기가스를 밀어내는 그런 타입을 우리가 사행정 엔진이라고 하고요. 사행정 엔진 특징은 그 되게 좀 이게 좀 진동이 적거든요. 이행정보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한 번 터질 피스톤이 두 번 올라갈 때 한 번씩 터지니까 그만큼 내는 출력은 이행정보다 좀 적은데 그만큼 진동은 작아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적절히 선택해서 씁니다. 근데 선박용 저속 말고 중속 엔진은 사행정이 많이 이용되고요. 뭐 그런 특징이 있고 이행정 엔진, 사행정은 가솔린 뭐 디젤 둘 다 쓰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좀 달라요, 둘이.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행정이라고 하면은 가솔린 디젤 다 쓰는데 이행정은 요새는 가솔린은 거의 안 쓰거든요. 디젤 엔진은 아직도 있는데 구조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뭐 이행정 가솔린 그런 거 배웠으면은 가솔린 엔진 그런 거 얘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알아두세요. 선박용 이행정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스터빈까지만 하고 잠깐 잘랐다 할게요. 가스터빈은 이제 어떤 기체가 압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기체가 압력이 있는 기체가 여기를 이제 만나요. 만나면은 얘가 날개를 회전시키겠죠. 선풍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꾸로 바람을 불면 선풍기가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품을 터빈이라고 하고요. 바람개비예요. 바람개비인데 되게 크고 단단하고 비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왕복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동이 없습니다. 왕복 운동이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힘을. 뭐 물론 안에 무게추도 균형추도 달고 뭣도 하고 해서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회전에 대한 진동은 있거든요. 그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왕복 기관에 비해 진동이 작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기관의 크기도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엔진 사이즈가 작고 피스톤이 움직이는 관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관응성이 좋아요. 엔진이 좀만 이렇게 회전수를 올리자면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열 효율이 많이 낮아서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기관들에 대해서 배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배에서 딱 디젤 엔진만 쓰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디젤 말고 뭐 급한 가속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좀 특수하게 여러 가지 엔진을 조합해서 쓰는데 그걸 복합 추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코다드 그러면 디젤 앤드 디젤 그 다음에 뭐 코다그 코는 이제 같이 컴바인드라고 해서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디젤 앤드 가스터빈 그럼 코다그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앤드 말고 뭐 오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코독 이런 식으로 디젤 오어 가스터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엔진을 조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엔진들이 요구되는 그런 성능들이 운항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선은 운항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군함 같은 거 뭐 저속에서 가다가 갑자기 고속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가스터빈이랑 조합을 해서 쓰죠. 우선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갈게요.